잠이 오지 않아 트위치를 켜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주펄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화요일 밤 11시 정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샌드박스에서 뭐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갔다 왔어요. 침착맨님하고 소란의 고영배님과 셋이서 뭐 찍는 게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라이브는 아니었고 녹화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용산에 가서 이제 거의 28층이거든요. 올라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왔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본을 보고 있었는데 이윽고 침착맨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데 고영배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인사를 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메이크업을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메이크업이 좀 빨리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헤어를 안 하기 때문에 침착맨님하고 항상 같이 메이크업을 시작하면은 제가 일찍 끝나요. 그래서 이제 고영배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아니 너무 침투부를 많이 보시고 모든 밈을 다 알고 계시고 한국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환담을 나누다가 또 이제 녹화도 아주 즐겁게, 워낙 또 베테랑이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승객이었어요. 그냥 안전벨트 매고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편하고 재미있게 녹화를 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며 이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짜 메이크업을 받은 날은 보통 이제 방송을 하거든요. 개인 방송도. 그래서 오늘 침착맨님하고 뭘 좀 해볼까 했었는데 오늘 꼭 끝내야 되는 게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하고 저희도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저는 내일 모레 하스스톤 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 스트리머컵 그 전장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장을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성적이 어떨지 저도 좀 궁금하고, 그 상금도 있어요. 1등 50만 원이고 그 세 판인데 그 세 판에서 또 1등 할 때마다 10만 원씩 또 준대요. 그래서 전승으로 만약에 우승을 하면은 80만 원이죠. 장난 아니죠? 저는 전승 우승을 일단은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과연 이게 우승 선언문이 될지, 웃음 선언문이 될지는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입니다. 스산한 바람이 창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루트의 투마로우 투나잇이었고요. 다음 곡은 빈티지 포스트 모던 주크박스 라디오 헤드 커버입니다. When you were here before, 빈티지 포스트 모던 주크박스의 크립이었습니다. 굉장히 끈적끈적하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은 2월 8일자 사연들이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열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미리 경고드립니다. 펄빛밤을 보다가 문득 호흡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순간 호흡이 수동 모드로 바뀌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지 하다가 이걸 어쩌나 생각을 하는 것도 수동 모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다행히 이 수동 모드라는 거는 이제 들숨 날숨을 의식하면서 쉬는 거죠. 다행히 호흡 수동 모드는 나아진 듯 했는데 쓸쓸함의 입맛을 다셔보니 혀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혀의 위치에 신경 쓰다 보니 호흡이 달려서 호흡도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와중에 갑작스레 깜빡 잊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깜빡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 사연을 쓰다 보니 웃겨서 웃음과 동시에 나오는 날숨에 대해 생각해보니 그것 역시 호흡이었지 뭐예요. 내쉬었다가 들이마셨다가 눈을 깜빡였다가 혀를 움직였죠. 하여튼 정말이지 썩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펄바. 이게 참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참 의식이 안 되는 건데 의식하기 시작하잖아. 가끔은 나는 내 발가락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가락들이 서로 붙어 있는 게 의식이 되면은 또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자려고 누웠는데 뭐 요즘은 그런 시계가 별로 없는데 초침 소리가 이제 째깍째깍 들릴 때 있잖아요. 그것만 들릴 때가 있어요. 밤에 불 끄고 누워 있으면은. 그러면은 또 저는 그게 이제 60초가 1분이잖아요. 60번 세고 막 그랬어요. 이 정도가 1분이구나. 되게 길구나. 그런 경험도 있고. 아무튼 몰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게 정말 많다는 거. 다 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잘 못 느끼는 거, 어느 정도 묻어난 것도, 무감각한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어디 보자. 들국화의 축복합니다입니다. 들국화의 축복합니다였습니다. 노래가 참 좋네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리머와 유튜버를 준비만 하는 중인 현재는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 시민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시간이 많이 남는 김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스트리밍과 유튜버를 시작해볼까 했습니다. 허접하지만 이런저런 세팅을 마치고 시험삼아 마이크를 켜고 이런저런 말을 해본 뒤 녹화된 영상을 보는데 이럴 수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제 목소리가 너무 소름 돋아서 도저히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펄님은 영상에서 나오는 주펄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너무 오글거려서 도저히 편집할 수가 없는데 혹시 주펄님만의 팁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원래요, 처음에 녹음해가지고 자기 목소리 들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내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계속 자주 하면은 그냥 그게 제 목소리로 느껴지고 방송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목소리도 똑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계속 그렇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소름 끼치시는 거죠, 사실. 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듣고 있었겠구나. 근데 다른 사람이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방송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혀가 짧은 발음이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설 소대 자르는 수술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방송하기 전엔 몰랐지. 근데 그거 해도 짧아. 왜냐면은 평생을 그만큼만 움직이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잘라도 그만큼만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종이컵 안에 가둬놓은 벼룩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좋은 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계속 하면은 목소리가 좋아진대요. 좀 약간 성대를 울리면서 내야 된다고 하나? 아무튼 그거 후천적으로 노력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연습 많이 하시고 하셔가지고 익숙해지셔서 재미있는 방송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였습니다. 저희 항상 선곡표 올려주시는 저희 채팅창 매니저 바이코디님께서 내일 군대에 가신다고 합니다.
난 민방위도 끝났는데. 어떡하지? 아무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시고.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간다고? 율무차님이 가신다고요? 바이코디님은 언제 가세요? 왜 안 가, 아직도? 왜 안 가는데? 자, 자, 갈 때 되면 가겠죠, 다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시죠? 네. 아시죠? 안 다치는 게 최고고, 저처럼 멸치 통조림 까다가 손가락 베지 마시고,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요. 제가 낮이었으면은 작업실에서 또 하모니카로 이등병의 편지 한번 불어드리는데, 아쉽게도 집이네요. 잘 다녀오십시오. 자, 다음 사연 하나 또 읽겠습니다. 친애하는 주펄님, 1월 19일자에 중등 임용시험을 본다고 사연을 보낸 시청자입니다. 2월 7일자로 저의 사연이 펄이 빛나는 밤에 나왔습니다. 보름이 지난 이 시점에 저는 다행히도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기적일까요? 사연을 보내면서 드라마틱하게 붙어서 나중에 다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기에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합니다. 게다가 사연도 읽히면서 많은 펄떡이 분들께 응원을 받았는데 그 응원에 답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사회로 나가게 된 첫 걸음인 만큼 열심히 생활하면서 매일 밤 펄이 빛나는 밤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N수를 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에 정말 많은 웃음을 주신 펄님과 그리고 침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쭈펄맨.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겠다. 중등 임용시험. 그러면 중학교 선생님 되시는 거죠? 이야, 만만치 않겠는데요, 근데? 그 상대가 중학생이라도 봐주지 마세요. 아무튼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펄형. 저는 올해 부록을 맞은 펄떡이입니다. 펄형과는 또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20대 후반 평범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3살부터 음악 공연 관련 업계 회사에서 쭉 근무를 하고 2019년 말에 회사를 그만둔 후 공연 관련 일을 프리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초 코로나가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음악 공연 업계가 박살이 나고 저는 프리로서의 일도 관련 회사를 들어가기에도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활이 어려워지고 최근에는 허리 디스크가 터지면서 수술까지 해버렸어요. 고난의 9수를 지나 40대의 시작을 제대로 액땜으로 시작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때문에 집에서 쉬면서 펄밤이 매우 큰 위로로 다가오고 있어요. 부디 오래오래 이 소소하고 특별한 방송을 오래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록의 나이에도 아이돌 걸그룹보다 펄형과 침착맨을 더 많이 찾아보는 고추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 고추가 있고 나는 그걸 잊으면 안 되고 그 고추를.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 고추. 고맙습니다. 노래 하나 듣지요.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의 보어돔이었습니다. 피처링은 렉스 오렌지 카운티, 안나 오브 더 노스 였습니다. 몽환적이고 좋네요, 노래가. 다음 사연입니다. 펄디. GTA를 하면서 유튜브로 사연을 듣고 있는 25살 펄떡입니다. 최근 통풍과 탈모가 오면서 펄디가 더욱 친근해져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1월 밥을 먹던 중 어머니가 야, 너 씹는 게 이상한데? 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미루다가 동네 치과를 갔는데 턱이 틀어진 거라서 큰 병원에 가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가게 된 교정 전문 치과. 거기서 들어온 답은 턱뼈가 한쪽이 안 자라면서 안면 비대칭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턱을 오래 쓰려면 양악을 해야 한다더군요. 평소 성형은 돈이 아까워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더 행복할걸? 이라며 성형회의론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런 말을 하고 다니던 제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수술 하냐고 하면
턱이 안 좋아서 턱관절 교정 수술 받아 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술 후 일주일은 앉아서 자야 되고 2주 동안은 포카리만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내일 수술인데 잠이 안 와서 글을 씁니다. 힘을 나눠 조잉. 이 사연은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3월은 아닐런지 크크. 하나 둘 해골 재배치. 선생님의 우려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3월 9일이고 이 사연은 2월 9일이었으니까 이미 양악이 끝나서 멋진 얼굴이 되었겠네요. 수술 후기도 참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설사 또 뭐 성형 미용을 목적으로 하기는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뻐지면 얼마나 삶이 달라지는데요. 제 친구 동생도 굉장히 이제 네모진 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양악을 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엄청난 미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의사 선생님들 대단해 그런 생각을 많이 또랬죠.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큰 수술이더라고요. 막 당분간 진짜 먹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막 그래 보이던데 수술 잘 끝나셔서 이 턱이 또 중요한 게 이게 씹는 게 뒤틀리면은 걸음걸이까지 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허리 막 골반까지. 아무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서의 터벅터벅이었습니다. 드라마 수록곡이고요. 좀 예민해도 괜찮아 2라는 드라마였네요.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현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펄떡이입니다. 혹시 펄디는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R&VD 법칙을 믿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어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험 들어갑니다잉. 때는 학창시절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특정 직업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고 그것이 되기 위해 특정 대학교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적은 4등급, 5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었고 그 대학교의 제일 낮은 과가 1.8이었죠. 저는 반 친구들에게 그곳에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친구들의 반응은 야, 네가 거기 가면 나는 서울대 간다. 크크크 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학교 이름만 들어도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생각보다 성적은 많이 오르지 못했고 수시 지원할 때 성적은 내신 3등급으로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수시 지원할 때도 그토록 원하던 학교이기에 기념으로 쓰자라는 생각으로 기대 없이 썼습니다. 수시를 포기한 저는 정시에 올인했었고 수능에서 찍었던 2문제가 모두 맞아 운 좋게 인생 첫 수학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시 최저 등급은 맞췄으나 내신이 부족해서 기대는 딱히 안 했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수시 합격해버린 것입니다. 그 계열 경제가 안 좋아져서 입학 성적이 내려갔고 그 중에서도 제가 지원한 학과는 유일하게 수시 빵꾸가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던 친구와 같은 과를 가게 되는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든 운이 다 합쳐지면서 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R&VD라는 법칙은 사실상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여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 성립되는 게 아닐까요? 만약 학생분이시라면 지금 무작정 하는 공부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찾아보며 꿈을 정한 뒤에 공부를 시작하는 게 어떠신가요? 꿈이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아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기 때문이겠죠. 제 친구들 중에 목적 없이 대학에 가서 후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학생 펄떡이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남깁니다. 그 운이 좋아서 2문제 맞아가지고 됐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취해 있는데 지금 이 좋은 운에 취해 있어. 자, 들어갑니다. 일침 들어갑니다. 이게 뭐 시크릿 그런 책에 나오는 거잖아. 뭐 간절히 원하면 뭐 우주의 기운이 날 도와준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기회를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이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 생길 리는 없고, 그냥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어떤 주변 환경,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좋은 결과를 불러왔을 때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돼서 사실은 간절히 원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일종의 착시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딱 그거야, 그거. 게임에서, 리니지에서 무기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6번 발랐어, 데이를. 그때 다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그거 7번째에서 이제 깨지면은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오히려 이게 더 두려워요. 만약에 이런 게 이제 딱 장착이 됐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될 건지. 나는 그래서 모든 일은 그냥 그대로 나는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수시에 붙은 거야. 간절히 원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난 오히려 그쪽이 나중에 좀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백호의 부산의 가면이었습니다. 아, 부산 너무 가고 싶네. 아, 다음 사연입니다. 펄하, 안녕하세요. 펄디. 이 사연은 언제쯤 읽어질까요? 어쩌면 봄이 오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딩동댕. 자, 저는 올해로 어느덧 24살을 맞이한 여자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모태솔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녀공학인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던 친구들도 여럿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사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오글거린다는 생각에 모른 척하거나 좋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고에 진학하게 되어 주위에는 온통 여자인 친구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길을 걷다가 혹은 독서실에서 간혹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모두 꽤나 나이 차이가 나는 성인이었고 부담스러워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지만 중간에 다시 수능을 치게 되면서 공학대학교에서 여대로 진학하게 되었고 주변에는 정말 여자뿐인 삶이 되었네요. 나름대로 연합동아리에 들어가며 노력도 해보았지만 막상 들어가니 연합을 많이 하지 않는 동아리였고 저 또한 목적과는 달리 누구보다도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바는 안 해봤냐고요? 이상하게 남자 알바생과 시간이 다르거나 마침 관두어서 여자 알바생과 일하게 되더라고요. 20대 초반은 수능을 다시 준비하고 학교 활동을 하다 지나가 버렸으니 2020년 새해 목표는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남자친구를 만들어보자고 정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고 어느새 2021년이 되었네요. 어차피 집에만 있을 거 현재는 취업을 위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합격한다고 해도 25이나 6이 되었을 테인데 언제까지 솔로일지 감이 오지 않네요. 친구들은 제가 동아리에 미쳐있던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연애를 한 줄 알던데 딱히 정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비참해지거든요. 저번 라디오에서 자만추라면 본인의 행동 반경에서 상대를 찾으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로 주위에 이성이 없으면 어쩌죠? 부담스러운 게 싫어서 소개는 꺼려지고 사실 주변에 소개해달라고 말할 자신도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 보아도 초6인지 중1인지 그 무렵의 첫사랑을 제외하고는 누구를 좋아한다는 감정도 가진 적 없는데 이런 저도 연애할 수 있는 거겠죠? 있을 놈들은 뭘 해도 있던데 아무리 봐도 저는 팔자의 남자가 없는 것 같아 나이 들수록 불안해집니다. 지혜로운 주펄님의 현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솔로 만세. 왜요? 왜 기만자예요? 니놈을 복을 걷어찼다? 왜요? 이런 사연을 읽지 말라고요? 왜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라고요? 눈이 높다고요? 왜요? 왜 화가 났지? 모르겠는데요. 주위에 남자가 없는데 저의 현답을 기대한다고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거는 종합적으로 제 현답을 바라면은 선생님 사진하고요. 선생님하고 한 달은 친하게 지내봐야지 알겠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도 거의 모쏠이었다가 이제 25살, 이렇게 늦게 돼가지고 사귀었는데, 어느 날 뭐 그런 기회가 오겠죠. 저처럼, 올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같은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하다가,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빨리 생기길 빌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튼, 올해는 생기겠죠. 올해 생길 거예요. 느낌이 온다. 좀 와요. 아무튼 옴. 소희의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 펄떡입니다. 항상 겨울만 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때는 3년 전 크리스마스. 혼자 크리스마스 보낸 것도 서러운데 알바 끝나고 자취방에 가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걷다가 움푹 파인 곳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큰 어른이 잘 가다가 혼자 넘어지다니. 다행인 것은 집 근처에서 아픈 것도 있고 얼른 집에 들어왔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부어오르는 발목을 보면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MRI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냥 뼈에 살짝 금이 갔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 편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쌤의 입에서는 뼈가 부러졌네요. 내일 당장 정형외과로 가세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반깁스를 하고 혼자 한 발로 깡총깡총 뛰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창밖에 모두가 행복해 보여서 엉엉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고 저는 몇 주 동안 깁스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원장님의 말에 또 한 번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는데 수술이라는 단어가 너무 공포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입원이라는 걸 해보았고 링겔이라는 게 매우 불편한 것이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 당일날 저보다 더 긴장한 부모님께 덤덤한 표정으로 다녀올게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가본 수술실은 너무 추웠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던 선생님들을 보니 실감이 나더군요. 베드에 누워 손을 덜덜 떨고 있는 제가 안쓰러워 보였던지 원장님께서는 듣고 계시던 클래식을 끄시고 저에게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니 그 노래를 틀어주셔서 덕분에 좀 진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오셔서 새우 등으로 말게 한 후 척추에 주사를 놓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척추 마디마디로 액체가 퍼져가는 게 느껴졌고 다리는 쥐가 난 느낌이었고 꼬집어도 아프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유도제를 놔주시면서 이거는 수면 마취가 아니라 잠이 오게 도와주는 유도제여서 긴장을 많이 하면 약이 안 먹을 수 있어요. 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또 겁을 먹어서 선생님, 저 잠이 안 오면 어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꾸 누가 저를 흔들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수술은 끝나 있었고 저는 병실 제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마취약이 저한테 너무 잘 맞나 봅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1년 뒤에 철심 빼는 수술을 했을 때는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전보다 덜 긴장한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펄쩍펄쩍 잘 뛰어다니고요. 사실 수술보다는 입원에 있었을 때가 더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링겔 자국으로 멍투성인 양팔, 맛없는 병원밥, 밤만 되면 소리 지르며 잠꼬대 하시는 분, 코 고는 소리, 먹기 싫은데 계속 먹으라고 강요하는 분 등등 세상에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게 해준 병원 생활이었습니다. 펄님, 이걸 듣고 있는 펄떡이 분들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펄님도 입원이나 수술한 경험 있으신가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틀어달라고 했던 노래는 콜드플레이의 Fix You 였습니다. 콜드플레이의 Fix You 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 픽스를 해주셨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 크게 이제 수술을까지 하셨네요. 저도 다친 적이 좀 있죠. 저는 족구를 하고 있었는데 한 5년 전쯤이었나? 주말에 이제 만화가들끼리 모여서 족구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종아리 뒤쪽 근육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시퍼렇게 완전 변했어요. 그 뒤쪽이. 그게 약간 테니스 뭐였는데 아무튼 테니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테니스 친 적도 없는데 아무튼 뭐 하여튼 뒤쪽 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한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던. 그래가지고 난 줄 알고 한 달 있으니까 괜찮아져가지고 또 족구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날 또 뚝 하더니 똑같이 바보였죠, 제가. 바보였어요. 그래서 두 번 했던. 나는 내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뚝 하는 느낌이 들면서 다리가 휘청 꺾이면서 엄청 아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안 움직이잖아요. 진짜 겁나요. 겁이 덜컥 나요, 진짜로. 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제가 불침번을 서고 있는데 피곤해가지고 잠깐 침상에 누웠어요. 그냥 걸터 앉아서 뒤로 누웠는데 제가 그때 불침번은 수통을 메고 있었거든요. 탄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통이 등에 이제 백인 채로, 허리에 백인 채로 한 20분 정도 이제 선잠에 들었다가 깼는데 하반신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풀썩 주저앉았어요. 아무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수통에 눌려가지고 뭔가 하반신 쪽으로 피가 안 돌았나 봐. 그래서 완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겪으니까 덜컥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앉아있는데 행보관님한테 걸려가지고 또 이제 욕 먹고 그랬던 기억이 또 나네요. 자, 다음 곡 또 듣겠습니다. 다음 곡 하나 듣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뱃사공이 팔로알토와 맥키드와 함께한 Lovely Life였습니다. 이 작년 말에 나온 앨범이고요. 뱃사공님 잘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아주 기쁜 일이 있는데 또 주변에는 말하기 좀 그런 이야기라서 주펄님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2017년 8월 이제 해군 병장이 된 저는 전역하면 뭐하지 하면서 영겁과도 같은 6개월의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휴가를 나와 집에서 즐거운 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천청병력과 같은 소식이 어머니한테서 나왔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현재 개인 회생 중이고 어머니는 파산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은 소식에 저는 당황을 했고 개인 회생이 뭔지를 먼저 알아보았죠. 개인 회생은 바로 너가 빚이 엄청 많은데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치과 의사라서 그냥 돈 많이 버시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채무에 휩쓸려 겨우겨우 버티다가 그때 와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오신 거죠.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월급 대부분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이고 남은 건 정말 겨우 부모님 둘이서 살 수 있을 만큼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는 개인 회생으로 면책이 안 되어서 남은 생활비에서 또 그 일부를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복학해서 용돈 받으며 공부하려는 제 계획은 완전히 뒤틀렸고 그 당시에는 정말 복학이 가능한가까지 한 의문이 들었었죠. 군의 말뚝을 박을까도 생각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무사히 2018년 1월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돈 내공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하는 공부라는 뜻. 기본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풀로 땡긴 뒤 주중에는 학교 생활과 학원 강사 그리고 주말에는 호텔 일일 알바를 하며 생활비, 월세, 부모님한테 가끔 용돈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제가 미쳤는지 동아리 간부 생활까지 해가며 1년간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 사니까 정말 힘들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1학기 휴학해서 그 시기에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다시 복학해서 1년간 대학원 인턴과 알바로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대학원에서 석박 통합과정에 입학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 1억입니다. 물론 전세자금 대출 5천은 어차피 뺀다 쳐도 생활비, 학비까지의 빚이 5천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가족 생활비로 써야 해서 1,000만 원 가까이의 카드 빚이 있는 현재 빚에 휘몰려버린 20대 후반이 되어버렸죠. 2018년부터 약 3년간 저도 힘들었지만 가족 전체가 힘든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끝납니다. 바로 아버지 개인 회생이 오는 2월 납부를 하면 끝이 나는 거죠. 그 3년간 수억에 다르는 채무를 다 변제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연구실에서 나오는 월급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활비로 편하게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자금 대출은 천천히 갚아야 하겠지만 주중에는 학업, 주말에는 알바하는 생활이 끝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수년간 경제적 독립을 했다가 20대 후반에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는 게 조금은 이상해 보이지만 그래도 저는 박사 학위라는 꿈이 있기에 꿈을 포기해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원 진학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지난 3년간 정말 가족끼리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버텨내는 과정에서 가족끼리 정말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비싼 한우도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년 동안 저와 제 여동생을 즐겁게 만들어준 게 쭈펄님과 침착맨님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훌륭한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무거운 마음을 붙잡고 집 앞을 아니 정말 이 신청곡도 그렇고 사연도 그렇고 그냥 순서대로 읽을 뿐인데 그 두 개가 붙어서 어떤 케미나 어떤 연출을 만들어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을 읽고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읽어봄.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20대 중반 취준생입니다. 털어놓고 말할 데가 없어 사연을 남깁니다. 남들이 보기엔 전 부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일본 2년, 미국 2년, 도합 4년간 유학을 했으니 말이에요. 아마 이 사연이 읽힌다면 지금 채팅창에도 기만이란 소리가 나오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한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유학 다녀온 사람 하면 뭔가 유능하고 외국어도 유창하고 오픈마인드에 외국 친구도 많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그 반대예요. 소심하기도 했고 사춘기 시절에 유학을 갔던지라 외국 애들하고도 잘 친해지지 못했어요. 인종차별을 당한 적도 몇 번 있죠.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고민은 그게 아닙니다. 제 고민은 제 외국어가 유창하지 못하다는 점이에요. 띠용! 읽기와 쓰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회화를 할 때 머릿속에서 영어와 일본어가 제멋대로 섞여서 엉켜버려요. 최근에 중국어 공부를 시작해서 중국어까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비싼 돈을 들여서 영계 국어가 되어버린 셈이죠. 유학 가서 배운 외국어를 살리려고 해도 실제 능력치가 뽀록이 날까봐 두려워요. 실제로 통역 알바를 2번 해봤는데 어찌저찌 겨우 정말 힘겹게 해냈습니다. 저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외국 가서 혼자 생활하고 돌아온 후로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고 대학생활 내내 알바만 한 게 결코 편하게 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어 능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무엇보다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죄책감도 들어요. 유학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제 유학 전후로 집안 사정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가고 싶다고 간 건 아니라서 가끔은 마냥 자책하는 게 억울해져요. 보기에 겨운 고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고민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 일본 2년, 미국 2년이면은 뭔가 유창하게 해지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시간 아닌가? 물론 어학의 소질이 엄청 많고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다면은 뭐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뭔가 좀 애매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유창해지려면.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게 어떤 수단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할 때 좀 편하게 하고 그거로 인해서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받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꼭 유창하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이해하고 그 쓰고 읽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라면 뭐 그거를 이용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격도 뭐 이렇게 좀 소심하시고 이렇게 대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뿐만 아니고 한국인하고도 그렇게 많이 대화를 보통 그렇더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 능력치를 살려가지고 뭔가 해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 능력치가 뽀록이 날까봐 두렵다고 쓰셨는데 뭐 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뽀록 난 다음에 두려워해도 되고 아무튼 부모님이 그 참 좋은 부모님을 두셨네요. 미국, 일본 2년이면. 그리고 또 그 미국 2년, 일본 2년, 이런 외국 생활 2년. 특히 그 동아시아에서도 보수적인 일본에서 또 2년 보내고 가장 세상에서 개방적인 또 미국에서 2년 보내고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살아가는데 세상을 넓게 보게 하는 시야를 좀 갖게 하지 않았을까. 꼭 어학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뭐 달라집니까? 에드 시어런의 The A-Team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팔님. 저에게는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저희 엄마는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리 집이 유복하지 않으니 돈 많은 집 사람과 만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거참 머시기하죠? 저는 그런 엄마에게 어떻게든 남자친구를 잘 보이게 하고 싶어서 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넘칠 정도로 너무나 잘해준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엄마, 남자친구가 뭐뭐 해줬어, 뭐뭐 사줬어, 엄마 거 마사지기 사줬어, 어디 데려가줬어 등등 잘해준 것을 매번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빠를 더 무시하게 된 일이었나 봅니다. 요즘 들어 엄마가 툭 하면 저에게 야, 남자친구한테 신발 사달라 그래, 모피 사달라 그래 식의 장난을 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는 제가 사온 딸기를 다 먹었다고 야, 남친한테 딸기 사오라 그래 라고 하더군요. 진심은 아니고 장난인 것 알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저를 생각해서 아낀 돈으로 해준 선물들, 엄마 생각해서 사준 선물들도 콧등으로 생각한 것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이런 취급을 한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를 내지 못했다는 것도 포함해서 제가 제대로 처신을 못한 탓이라는 것이 한심하고 화가 났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왜 이런 것조차 못하는 걸까? 그런 분노와 슬픔, 복잡한 감정이 드는 순간 남자친구가 저에게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기는 자기 일과 주변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들리는 것도 싫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다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잎사귀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처신을 제대로 못하니 차라리 남자친구처럼 입을 무겁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눈치 없고 사회 경험이 극히 적은 제가 그저 입을 다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다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괜찮으시다면 해답과 비법을 알려주세요. 너무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근데 하나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있어요. 할까 말까 하는 말 있죠. 하지 마세요.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맞아. 이거는 맞아. 암튼 맞음. 이게 시리즈가 있어요. 4개인가 있는데 할까 말까 하는 말은 하지 마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염따 오는 거 아니지? 나 맞기 전에 도망가야겠네. 김필선의 마마였습니다. 그 사연 주신 펄순 선생님, 그 엄마가 좀 짓궂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모든 인간 관계에서 오는 실망이나 문제는 그게 너여야만 해서 오는 거라고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남자친구 자랑을 하고 싶은 대상이 그 엄마여야만 해서,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그런 반응이 와서 굉장히 섭섭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저한테 자랑하세요. 그리고 제 선물도 좀 그건 아니구나. 아무튼 마음 푸시고 예쁜 사랑하십시오. 딸기가 먹고 싶네. 야, 딸기 좀 사오라 그래라.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 작가님. 펄밤 열심히 듣고 있는 21살 펄떡입니다. 작년에 재수 생활 마치고 올해 대학에 합격하였고, 이맘때쯤 대학 합격생이 그렇듯 요 근래 저는 알바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력서를 넣었던 단기 설문조사 알바에서 연락이 왔고 처음으로 알바 면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촌역 근처에서 진행된 면접은 27살 언니와 함께 2대1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화가 오고 가며 언니는 커피라도 함께 마시자고 하였고 저희는 맥모닝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의 첫 맥모닝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교성이 참 좋은 언니라며 이 상황에 대해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언니는 제 말을 잘 들어주었고 인간관계 등 여러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줄곧 듣는 쪽이었던 언니는 펄떡씨 성격은 이러이러할 것 같네요 라며 본인이 주변인 상담을 많이 봐주고 사주 공부를 좀 했다며 대뜸 저의 사주를 봐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음양오행을 말하며 저의 성격 기질에 대해 설명했고 종국에는 건강과 인간관계 등 여러 문제가 저의 성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비유하기를 운이나 복을 철가루, 저를 자석이라 할 때 제게 헝겊이 둘러져 있어서 가진 것은 많은데 붙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인 건지 최근 안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저보고 성격을 바꾸라 했던 말이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기에 그 자리에서 저를 비난하는 그 언니의 말에 정말 납득이 되었고 속상하기도 하였지만 해결책이 진심으로 궁금해서 계속 들을 의향이 있냐고 반복적으로 되묻는 언니에게 계속 듣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언니는 저의 성격의 원인을 두 가지로, 첫째는 제가 전생이 장군이어서 충의가 많지만 살생업이었기 때문에 저를 둘러싼 원혼들, 업보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장군의 집안이었던 우리 선조들로부터 누적된 업보가 있어서 그게 제 대에까지 내려왔고 제가 바로 그 막힌 맥을 뚫는 집안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의 성격을 바꾸는 방법은 정성을 들이는 것, 소위 말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도를 믿으십니까가 말한다는 정성이라는 단어를 듣자 좀 많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가 찹니다만 연이은 장장 3시간 동안의 설명에 기가 빨린 건지 여러 개인적인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는 중이라 정신이 나간 건지 긴가민가 하였습니다. 오늘 당장 정성을 들여야 한다며 결정을 재촉하던 언니를 두고 잠시 마렵지도 않았지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언니가 화장실을 따라오는 바람에 전화는 못하였지만 구글에 대표자 정성을 치니 사이비 경험담이라며 방금 전까지 들었던 모든 용어들을 볼 수 있었던 블로그 글을 발견하였고 그제서야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 하고 제 주변 지인들에게 SOS 문자를 넣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오고 나서 친한 언니와 통화로 빨리 만나러 가야 한다는 되도 않다는 상황극을 펼치며 연락 주겠다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맥도날드를 나서자마자 저는 반쯤 울먹이는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근처 지하철역으로 피신했고 그 언니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 사이비가 확실했고 비록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없었지만 남의 아픔을 소은 곳으로 후벼 파는 사이비들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언니가 합격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말발에 넘어갈 다른 알바생과 그 면접을 주최한 기업이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글에 설문 알바 사이비를 검색해보니 면접관이 화장실을 갔던 타이밍까지 똑같았던 사이비 경험담을 보고 그 기업 또한 한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날 알바 구직 사이트에 전화하여 그 기업을 신고했고 현재는 삭제 처리된 상태입니다. 참으로 악질적인 것이 뭘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인 20살에서 24살을 타깃으로 하여 단기 알바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사연에는 많이 간추렸지만 정말 언변이 장난이 아니었고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건드립니다. 요즘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까지 당하니 당할 법한 일이라고 해도 자괴감이 들고 인간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올라 알바 구하는 것도 무섭고 회의감이 드네요. 다양한 연령대의 청취자가 있는 펄밤에 사연을 보내면 사람들이 이 수법을 더 많이 알 것 같아서 사연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셨구나. 선생님이 펄떡 선생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철가루인데, 아니야, 선생님이 자석인가? 아니야, 선생님이 헝겊이었나? 암튼, 정성 보내셈. 나한테 보내셈. 브래드의 if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디는 펄밤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을 아시나요? 그건 바로 펄밤에 직접 사연을 보내는 것입니다. 언제 내 사연을 읽어주실지,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내 사연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기대하는 게 정말 큰 재미이고 설렘이거든요. 때는 2016년 초 제가 군대에서 일병을 단 직후였습니다. 저는 일병이 되고 나서야 첫 후임을 받았는데요. 그 후임들이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일주일 정도 채 되지 않아 저희 부대는 치킨 회식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인 1닭 정도로 푸짐하게 닭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주보는 사람 2명이 앞에 놓인 치킨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어서 다들 들떠 있었죠. 그때 저희 소대에는 후임들 기강을 잡는 데 맞들린 상병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번에 전입받은 이등병이 그 선임과 2인 1조로 치킨을 뜯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치킨 앞이라 그 선임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치킨을 먹기 시작한 지 3분쯤 지났을까요? 그 선임의 외마디 비명이 들렸습니다. 닭다리 어딨어? 혹시 네가 다 먹었냐?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등병은 자신은 아니라고 잡아떼었지만 이등병 앞에는 닭다리뼈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놈은 시작부터 닭다리 2개를 집어들었던 것입니다. 소대 왕고조차도 닭다리를 독점하지 않았고 선임이 후임 몫을 뺏었다 해도 지탄받았을 텐데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이등병이 그것도 선임 앞에서 심지어 뼈가 증거로 떡하니 보이는데도 아니라고 잡아떼기까지 한 것입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갑자기 싸해졌고 닭다리는 나누어야 한다는 일반 상식을 무시한 이 후임은 곧바로 요주의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새는 잘 지내나 모르겠습니다. 치킨을 먹다가 문득 그때 생각이 떠올라 사연을 남깁니다. 허허. 이게 예전에 침착맨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자꾸 엄마 아빠가 먹다 보면 그게 당연한 줄 안다고. 그래서 침착맨님은 쏘영이하고 치킨을 먹을 때도 항상 닭다리 2개를 먼저 쏘영이가 먹기 전에 먼저 자기가 먹어 치운대요. 안 그러면은 이 이등병처럼 그냥 항상 양보받고 그러면은 그냥 닭다리는 당연히 자기 건 줄 알고 이런 불상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닭다리는 무조건 아빠가 2개를 먼저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웃기기도 웃겼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거를 내가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항상 아이들한테 좋은 거를 먼저 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역으로 가네요. 역으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이등병이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다면 미국은 닭다리가 인기가 없어요. 닭다리를 좀 땅에 닿는 부분이라서 지저분하다고 생각한대요. 인기가 전혀 없대요. 가슴이 인기가 많고
미국에서 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저분한 닭다리는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먹은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슬픈 것은 1인 1닭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짜치게 2인 1닭을 했다는 거, 이런 게 좀 슬프고, 이런 거에 그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게 슬프네요. 아, 닭 얘기하니까 닭이 너무 먹고 싶네요. 저는 요즘 다이어트 한답시고 치킨을 안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먹긴 먹었는데 이제 오븐에 구운 거, 조금 튀긴 거보다는 맛이 떨어지는 그런 거 먹다 보니까 막 황금 올리브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폭력적인 거, 야추 바사삭 이런 거, 그런 거 먹고 싶네요, 진짜. 그런 거에 맥주 한 잔 또 마시면 정말 좋은데. 저도 근데 사실 한 마리는 잘 못 먹어요. 아까 뭐 1인 1닭 20대 때는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양이 좀 줄었어요. 둘이서 한 마리 정도 먹으면 적당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근데 요즘에 또 워낙 닭 크기도 작긴 작으니까. 예전에 풍이 형 김풍 작가님하고 저기 어디더라, 아무튼 서울 어디에 있는 재래시장에 갔었거든요. 전통시장에. 근데 메추리를 파는 거예요. 메추리 그 새를 통째로 튀겨가지고, 내 기억에 머리도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머리는 없었나? 아무튼 튀겼어요. 뭔가 좀 병아리보단 조금 크고 비주얼은 조금 그랬어. 그래서 먹는데 다니엘 하고 저한테 강권을 하셨거든요. 다니엘하고 저는 조금 표정이 안 좋았었고 좀 징그러웠어요. 뭔가 풍이 형은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게 메추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구나. 개구리를 먹였구나, 우리한테. 황소개구리 튀김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또 강권하셔가지고 개구리 씹는 표정으로 이제 먹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메추리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 심지어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데서 뱀 구워 먹잖아요.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치킨 같다고. 그러면 그냥 치킨을 먹으면 되는 게 아닐까요? 박효신의 Shine Your Light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오늘 읽은 사연은요, 어디 보자 2월 10일자 사연이었고, 오늘 나온 신청곡은 1월 17일자 신청곡이었습니다. 아직 사연과 신청곡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보내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허비 행콕의 I Thought It Was You고요. 저는 펄밤이 끝나고 전장 몇 판 하고 잘 거니까 진짜들만 남으라고 좋은 밤 되세요.